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어쨌든 한중이 상당히 이제 가까워진 모습들을 보였고 전반적으로는 점수를 주고 싶어요. 2승 1무 1패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계산하시죠? 한국의 어떤 독자적인 외교 공간을 넓혔다라는, 또 하나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개최를 재개를 얻어냈다라는 점. 얼굴 뒀죠. 일무라는 것은 육자회담에 있어서는 큰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1패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중국 방문 이후 복잡하게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를 짚어보겠습니다. 통일팀장 맡고 있는 손원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평소에 그 통일, 외교, 안보 이쪽 분야는 좀 어려워서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손원재 기자 또 임석규 기자 두 분이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가 결과적으로 잘 된 건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전반적으로 2승 1무 1패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계산하시죠? 일단 열병식에 참가해서 한국의 어떤 독자적인 외교 공간을 넓혔다라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이 1승. 예, 네. 평가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한중일 정상회의의 개최를 재개를 얻어냈다라는 점. 얼굴 뒀죠. 이것도 또한 2승.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일무라는 것은 육자회담에 있어서는 큰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진전이 없었다. 기존과 비슷한 정도의 합의를 끌어냈고요. 1패라는 것은 통일 외교라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이후 남북 관계나 그 주변국 외교에 있어서 어떤 부담을 스스로 지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2승 1무 1패. 아주 재밌는 표현이네요. 임석규 기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 친미 편향적 그 일변도 외교를 탈피한 드문 사례가 아닌가. 그러니까 1992년도 노태우 정권이 한중 외교를 수립하고 북방 정책한 이후에 보수 정권에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대체로 일치하나요? 아니면 좀 엇갈립니까? 네, 대체로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죠? 대체로는 긍정적으로 한국 외교가 새로운 어떤 그 지평으로 들어가는 첫 발자국을 뗐다, 이런 정도의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강조점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본 내용 중에는 좀 방어적인 태도에서 좀 우리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바꾼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런 코멘트들이 많이 있더군요. 임석규 기자 어떻습니까? 네,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다룬 여러 이제 신문 사설들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네. 약간씩 좀 강조점이 달라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밖의 시선을 더 의식해야 할 역대 최상의 한중 관계. 그래서 이제 미국 시선을 좀 의식해라, 이런 주문이 있고요. 네. 중앙일보는 중국 화려한 의전이 전부는 아니다. 의전만 하지 말고 좀 내실을 다져라, 이런 주문이 있고요. 동아일보도 최고의 환대 속 한중회담, 북핵해법 진전은 없었다. 네. 북핵해법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요. 반면에 이제 조금 진보적인 한겨레나 경향은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한겨레는 동아시아 평화협력 기반 넓힌 한중 정상회담, 네. 이렇게 했고요. 경향신문도 동북아 갈등 해소 전망 보여준 한중 정상회담 해가지고 이의를 달지 않고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약간의 강조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미세한 차이들이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한중 관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열병식 참석 이후에 한중 관계가 급속하게 변화하거나 발전하고 있는 그런 조짐 같은 게 있나요? 이번 그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상당히 미래를 가시한 것은 분명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은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좀 두고 봐야 알겠다, 이런 얘기죠. 자, 임석규 기자. 단기적으로는 그 열병식 허니문 효과가 가지 않겠어요? 갈 텐데, 이제 동북아 정세라는 게 워낙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네. 지뢰가 많기 때문에 무슨 변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미국 쪽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쪽의 공식 입장은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국무부에서 내놨는데요. 그런데 이제 공화당을 중심으로 좀 보수적인 논객들은 굉장히 좀 불쾌하다, 이런 표현들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미 관계 괜찮을까요? 한미 관계 특별히,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드러날 만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그 미국이 어쨌든 그동안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한국이 말없이 잘 따라왔는데 이번을 통해서 한국도 좀 자기 나름의 어떤 결정을 하는구나 라는 어떤 생각들, 이게 이제 더 심화되면 의구심으로 이제 발전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정도의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임석 기자 어떻게 보세요? 미국 쪽에서 좀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스콧 스나이더 이런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No hurt, no help. 그러니까 크게 뭐 해롭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도움이 될 일은 아니다. 이제 미국의 그 이번 사안을 보는 시각이 아닌가 싶고요. 네. 옛날에 그 위성락추 러시아 대사를 했던 이분도 미국 쪽의 우려를 그렇게 가볍게 모아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에 우리나라가 좀 별도 특사 파견을 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좀 불쾌하다 이런 감정 표현을 좀 노골적으로 한 편인데요. 혹시 우리한테 뭐 보복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나요? 보복으로까지 나올 가능성은 뭐 높지 않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이번 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일본이 원해왔던 한중일 정상회의의 개최라는 성과를 우리가 이끌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보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다만 이번에 어쨌든 한중이 상당히 이제 가까워진 모습들을 보였고 이런 것이 이후에 다른 어떤 그 외교 관계에서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는 분명히 커진 우려는 가지고 있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석규 기자 어떻게 보세요? 뭐 일본에서 이렇게 외교적인 표현 같아요. 강하게 반발하는 거 일부러 드러냄으로써 어떤 한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좀 얻어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일 정상회담의 양자회담 모멘텀도 좀 마련된 게 있고 일본으로서도 그 외교적으로 따지면 아주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자, 한일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까요?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나요? 예,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단 우리 정부가 출구 전략으로 한중일 그 정상회의를 추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출구라는 게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위안부 네. 문제에 진전 없이는 일본과 정상회담이 없다. 이런 아주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일 관계에 어떤 부담들이 생기고 네. 또 이제 미국에서도 관계를 회복하라는 압력들이 들어오고 우리도 뭐 그런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건데요. 그렇다고 그것을 지금 위안부 문제에 진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일이 직접 갑자기 만날 수도 없는 거고요. 갑자기 만나는 것은 좀 네.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합의를 했고 그러면 그 3자가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최를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양자 간의 그 만남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저는 근본적인 궁금증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한반도에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미국, 일본 쪽 해양 세력과 중국이라는 그 대륙 세력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장기적인 국익을 위해서는 그래도 해양 세력 쪽으로 편입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좀 잘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외교 전략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어느 쪽 의견이 좀 더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손원재 팀장 보시기에? 네, 저는 일단 우리가 왜 주변 국가들에 비하면 좀 덩치가 작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지금 편이죠. 많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네. 근데 이 문제는 이 덩치 큰 주변 국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거나 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이제 휩쓸려 들어가서 그 막 건달들이 싸울 때 지나가다가 이렇게 휩쓸리면은 위험하죠. 연약한 사람들 다치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을 일단 피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느 한쪽에 붙어서 이렇게 뭐 생존을 모색하기보다는 네. 일단 그런 상황을 막는 그 서로 덩치가 크고 갈등을 하지만 또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내고 이끌어내고 뭐 조율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맡아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론으로 설명을 하시네요. 임석규 기자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네, 어느 일방으로만 치우쳐서 그쪽으로만 딱 붙으면은 이렇게 자주적인 국가라고 할 수가 없죠. 네, 때에 따라서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외교적 노선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외교적 힘도 나오고 외교적 공간도 확보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양쪽에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국익을 생각해서 행동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북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중국과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 아주 미묘한 좀 파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발언에 대한 어떤 손원재 기자의 뭐 해석 같은 걸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초두에 1패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인데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이것은 그러니까 중국과 통일을 논의하겠다. 그리고 주변 국가도 통일 문제를 논의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상황과 단계에 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지나치게 좀 앞서가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하고 북한 흡수 통일을 혹시 얘기한 것은 아닌지 이런 네,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있다고.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통일 외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주변국들을 우리 통일에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설득시키는가의 문제인데 이것은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늘 이제 그런 가정들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남북 간에 사실은 통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네.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국들을 설득해 나가는 어떤 단계적인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이번 부분에서는 남북 간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합의를 이뤄내겠다라는 그 부분이 빠져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략된 겁니다. 이건 네. 생략 외교로는 그 통일 외교로 나아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석규 기자. 네, 너무 좀 느닷없고 뜬금없다는 평가가 많고요. 네. 보수적인 전문가들조차도 굉장히 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영우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 수석을 했던 사람이 이런 것은 공개를 하면 안 된다. 추진하더라도 내밀하게 해야지 역효과가 많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도 공식적으로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중국의 립서비스를 우리가 과도하게 해석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남북관계 전망을 좀 해보죠. 8월 25일 합의가 있었고요. 지금 이산가족 실무 접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전망들이 있는데요. 자, 남북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잘 갈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이후 남북관계뿐 아니라 이 동북아 정세를 규정하는 하나의 어떤 관건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이라고 하죠. 그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를 하게 되면 그 미국과 한국은 당연히 이것을 미사일 발사로 미사일 발사로 해석을 하겠죠. 제재를 하겠죠. 그리고 제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남북 간에 지난 8.25 그 합의로 쌓았던 모멘텀 일거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요. 더구나 이렇게 될 경우 그 북핵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어떤 그 동력도 사라질 수가 있고 나아가서 이 미사일 발사를 그 빌미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사드를 한국에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럼 그렇게 복잡해지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지죠. 중국이 중국이 반발하겠죠. 다시 반발할 수가 있고요. 한국은 그것을 반대할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 아닌가요? 저는 좀 기대가 섞인 거긴 한데 이번에는 북한도 좀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합의 이런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전쟁 네. 직전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제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남북 협상 당사자들이 무박 4일 뭐 43시간 마라톤 협상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중국이나 미국까지 신경을 곤두서고 이런 국제적인 그 여러 가지 노력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모멘텀을 북한도 이렇게 쉽게 그냥 함부로 깨트리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만은 북한이라는 게 워낙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한번 참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요. 우리 쪽 네. 생각이고요. 예.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노동당 창건일 70주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의미가 있는 해죠. 국내용으로도 뭔가 좀 이벤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바로 그런 필요성 때문에 계속 이 관측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쉽지 않은 해법이 좀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한반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토크 덜 짓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손원재 기자, 임석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